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으로 칼슘에 있어서 가수원의 그 칼슘의 중요성이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를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칼슘은 작물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수원에 칼슘을 공급하는 일에 뭐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장마 전후로 해서 왜 칼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언급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칼슘은 주로 칼슘 이온이 목볼을 통해서 흡수돼서 각 조직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에도, 열매에도 칼슘을 살포를 하게 되면 많은 이로움이 나타나죠. 뭐 당도랄지 저장성이랄지 경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칼슘을 살포를 하는데, 칼슘은 아마 토양에서는 용해도가 낮아서 이제 물리적으로 개선 목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칼슘을 토양에 시비를 하게 되면은 흡수율도 낮고 해서 이제 연면 시비를 많이 하는데, 토양에 칼슘을 이제 시비할 때는 환경 조건을 많이 따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거의가 다 이렇게 연면 시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칼슘이 우리들 이 가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이제 열매는 펙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펙틴은 우리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의 중층 부위에 존재하면서 세포끼리 연결되도록 하는 접착체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칼슘은 그 펙틴 내에 존재하는 펙틴산과 결합하여 펙틴산 칼슘이 이제 용해된 것을 방지하고, 펙틴을 계속해서 이런 열매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접착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실에 이런 열매의 단단함, 경도를 유지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펙틴 분호 요소를, 과실의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잎이나 열매를 통한 칼슘 흡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이 사과의 어느 부분에 흡수가 되고 분포하는지는 알고 있으면 칼슘제를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뭐 어느 한 연구에서 칼슘을 잎과 과실 및 가지에 시비하면 방사능 강도를 조사한 결과 잎을 통한 흡수, 그래서 우리가 연면 시비를 많이 하죠. 칼슘은 잎의 앞면과 뒷면 어느 곳이든지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잎에 나온 순서에 따라 칼슘 흡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선단부의 어린 잎은 세 가지 기부의 잎에 따라서 칼슘량이 많고 흡수 이동도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엽보다는 신초가 칼슘을 흡수하는데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실 표면에 의한 흡수, 그러니까 칼슘은 잎으로도 흡수가 되고 이런 열매도 흡수가 되는데, 칼슘의 효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거의가 다 열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요. 칼슘은 과실 표면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과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실 내의 칼슘 분포를 보면 과피의 함량이 가장 많았고 과육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피에서 멀어질수록, 껍질에서 멀어질수록 칼슘 함량이 적어졌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첩의 이제 흡수를 보면 이렇게 이제 가지 세 가지, 칼슘은 세 가지 표면으로도 흡수가 되었으며 처리한 부분의 상하로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잎, 과실, 가지 표면으로도 흡수가 되며, 흡수된 칼슘의 이동은
우리가 극히 아시다시피 아주 이동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제조의 종류에 따라서 칼슘의 흡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수용성 염화칼슘, 물에 녹기 어려운 수산화칼슘, 잎 과실 및 가지에 시비를 했을 때는 같은 양을 살포하더라도 염화칼슘이 수산화칼슘보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 대신 염화칼슘은 이렇게 고온에 살포를 하시기에는 꼭 혼용을 하시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새벽 시간에 한 26도 이상 넘어가면은 염화칼슘은 살포하시기가 좀 위험합니다. 약해를 입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용성 염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을 비교를 해 봤었는데, 염화칼슘이 수산화칼슘보다는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칼슘 함량이 더 높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과실의 칼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과실의 열매에 직접적으로 살포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량을 충분하게 해서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살포를 하시면 칼슘의 효과는 많이 나타날 걸로 압니다. 세 번째는 이제 뿌리를 통한 칼슘 흡수가 있는데, 토양 중에 칼슘은 비치환성, 치환성, 그리고 용액 중 수용액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효태 칼슘은 토양 용액 중 칼슘으로 유기 및 무기 골드에 흡착돼서 되어 있는 그런 칼슘입니다. 그래서 뿌리의 칼슘 흡수는 주위 환경에도, 이런 주위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뿌리의 총량, 뿌리의 밀도, 지상부와 관련된 생장과 활성의 주기, 뿌리의 분포 등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뿌리로부터 칼슘을 흡수를 했을 때는 과실 내 분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종자였습니다. 종자였고, 그러나 과심, 과피, 과심에 가까운 과육순이었고, 과피에 가까운 과육 부분의 함량은 가장 낮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뿌리에 시비를 하든 열매에 시비를 하든 과피 쪽이 칼슘이 가장 많았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칼슘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된 칼슘의 기여물을 보면 과실 전체로 보면 1% 전후라고 하죠. 토양에 칼슘을 시비를 했을 때는. 그래서 연면 시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과실 내 칼슘은 99%가 저장성입니다. 저장성이라서 상당히 저장 칼슘으로 이렇게 일궈지되어 있고요. 잎이나 눈의 경우 저장 칼슘 차지하는 비율은 약 96%, 새 가지나 뿌리의 저장성은 80에서 90%. 그러나 사과나무에 저장된 질소가 약 한 40%인 것과 비교하면 저장 칼슘이 굉장히 많고 의존도도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가 보통 석회질 비료라고도 하는데, 칼슘질 비료를 석회질 비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석회질 비료에는 들어본 내용도 있고 안 들어본 내용도 있겠지만, 소석회, 석회, 석회고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석회고토를 가끔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종류들은 크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접해보지도 않은 그런 종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넘어가고요. 칼슘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칼슘 비료는, 즉 석회질 비료를 시비할 때는 토양의 신도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가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기 땅이 어느 정도의 그 환경적인 pH를 갖고 있는지는 거의 모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도를 알고 산도를 교정해야 되는데, 필요한 알칼리급분의 양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하지만 같은 pH라도 토양의 성질, 작토 길이, 부식 정도 등에 따라서 소요량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용량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땅의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pH 같은 토양이라도
점질토일수록 부식이 많을수록 석회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보편적으로 이제 pH 그러는데 토양의 그 성질, 성분 이런 거는 아마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석회는 연차적으로 그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매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양시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 땅의 산선도가 pH가 높아져서 각종 미량 원소의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면 단위나 시 단위에서 무료로 뭐 석회고토 같은 걸 배분할 때 한 3년, 4년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우리가 칼슘을 사용할 때는 과실의 생육 초기에 일단 한번 주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는 칼슘의 시비량이 많지는 않지만 가까운 일본 한 1년에 8, 9회 정도,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한 14회 이상을 뭐 준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과원주의 생각과 결정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면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죠? 작물의 생육도 돕고 당도, 그 다음에 저장성, 뭐 경도 이런 걸 위해서 많이 하는데, 연면 흡수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잎 상태도 우리가 마그네슘만 이렇게 잎의 상태에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칼슘도 이렇게 공급을 줍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양분의 결칙이나 또 작물의 신속한 회복, 뿌리가 좋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에는 칼슘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생리장애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잎에서는 잎 끝부분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점차 칼슘이 부족하면 이 잎 둘레가 약간의 갈색 반점이 생깁니다. 황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칼슘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런 걸 보고도 칼슘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녹색 또는 갈색 반점이 생기니까 이런 점은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또 과육이 전체가 또는 국부적으로 갈색으로 변하고 이런 열매도 심하면 까맣게 변한다는 거죠. 그건 칼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과실의 꽃받침 부분은 흑갈색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사과의 열매에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갈변 효과를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점검을 해 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또 장마가 계속 지속되지만 오늘은 햇빛이 나고 있는데, 장마 후에 칼슘을 수확기 때까지 3, 4일 정도 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살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칼슘을 살포를 하게 되면 과일의 당도, 경도, 저장성, 만져보면 단단하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칼슘을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염화칼슘을 꼭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시간대를 잘 맞춰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농도입니다. 염화칼슘은 우리가 물에 녹여 놓고 사람이 손을 이렇게 담그면은 농도가 진하면은 뜨겁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칼슘, 염화칼슘이 이래 이파리에 살포가 되면 잎이 타버리죠. 그래서 약해를 입을 수 염려가 있어서 농도 잘 지켜주시고, 또 시간대도 잘 지켜주시면, 염화칼슘이 시중에서 좀 싸죠. 그러게 충분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마 후에 칼슘이 왜 필요한지 언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